제 이름은 예슬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뒤집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의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 승현 씨는 열정적인 언론인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 소민이는 헌신적인 간호사예요.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14살이 될 때까지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동료들과의 작은 파티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나는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TV에서 우스꽝스러운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그녀가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던 오한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날은 악몽처럼 지나갔다. 모두들 엄마가 사고로 즉시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으스러졌고 의사는 그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예슬아.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고 속삭였다. 아빠가 왜 사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 음주운전자가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과 내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서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응우엔 승현 씨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퇴원 후 그는 휠체어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던 그는 이번에는 편집자로 도시의 대형 신문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내가 10대에 접어들었을 때 아버지는 내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고 친구를 사귀고 젊음을 즐기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는 함께 오래된 영화를 보고 책에 대해 토론했고 그는 항상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멀리서 공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너는 둥지 밖으로 날아가야 해, 딸아. 그는 사랑스럽게 말했다. 아빠는 괜찮을 거야. 나는 망설였지만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회계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훗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지아를 만났다. 지아를 통해 두 번째 성인 진우를 알게 됐다. 현석이는 재미있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거침없는 모습을 보인다. 현석과 그의 아버지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찐콩손, 트림콩손, 음악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즉시 친해졌습니다. 그 이후 현석이가 나에게 우리 아빠는 훌륭하다고 말했고 나도 그동안 아버지를 보살펴서 그랬다. 나는 그저 웃기만 했지만 속으로는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평범한 삶, 사랑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그리고 미래에는 작은 가족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졸업 후에는 모든 것이 점차 완벽해졌습니다. 나는 감사회사에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현석은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4년 동안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시원한 가을 오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그가 나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었다. 현석아, 난 아빠를 떠날 수 없어. 아빠는 내가 필요해, 내가 말했다. 그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어요. 우리 셋은 승현 삼촌이랑 살 거예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늑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를 직접 재단까지 밀겠다고 결심하셨고, 모두가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마치 동화 속에 사는 듯한 기분으로 현석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모든 동화에는 악당이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인 은하 씨와 형수 혜원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들의 불만을 느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장애인이구나. 은하 부인은 눈썹을 치켜떴고 목소리에는 약간 혐오감이 섞여 있었다. 당신 아버지는 장애인이신가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자신을 바로잡았다. 그럼 아직도 편집자로 활동하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현석을 돌아보았다. 정말요? 세상에 좋은 여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나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현석이는 곧바로 엄마, 예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랑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했다. 은혜아 부인은 침묵을 지켰지만 여전히 경멸의 눈빛이 가득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현석이는 약속을 지켜나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 형수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그들은 이곳이 자신들의 집인 것처럼 행동했고 아버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은하 씨가 혜원 씨에게 아깝다 현석이가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내가 그 여자와 그 늙은이의 짐을 다 짊어져야 한다.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씁쓸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현석이는 나를 안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날 미워하는 건 알지만 왜 그렇게 아빠를 멸시하는 거지? 나는 딸꾹질을 했다. 현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진짜 가족은 당신과 승현 삼촌이에요. 현석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석과의 결혼 이후의 삶은 적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르지 않는 한 여전히 평화롭다. 나는 감사회사에 다니고 현석이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을 이어갔다. 현석이가 집을 비울 때 나는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아버지를 돌보고 집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그럴 것 같습니다. 현석이 뜻밖의 제안을 하기 전까지는 괜찮다. 예슬아, 내 생각엔 우리 집도 직접 사야 할 것 같아. 이 집은 좋지만 당신에게 그다지 편리하지는 않죠? 집이 더 크고 정원이 넓고 열린 공간이 있으면 아빠가 이동하기 더 편할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아이디어는 한 번도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현석은 부드럽게 등을 돌리며 웃었다. 이미 계산해 놨어요. 내 수입에 당신 월급, 이 집 임대료만 더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멀리 두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나는 너희 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결코 짐이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주택 구입 계획이 시작됩니다. 몇 달간의 검색 끝에 우리는 서울 외곽에서 아늑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정원과 넓은 산책로가 있어 3명이 지내기에 적합합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돈을 빌려 집을 샀고 이곳이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은 바쁜 날이다. 현석이는 청소와 물건 운반을 맡았고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감독을 맡았다. 저는 가구 정리하느라 애썼어요. 마당에 있는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야채를 재배하는 모습,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석이가 아늑한 주방에서 나와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날, 현석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모두 초대하자고 제안했다. 별로 신나지 않더라도 그들은 너희 가족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려줘야 해.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예상대로 은하 씨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이 집은 아름답지만 너무 넓습니다. 너희 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니?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현석은 이미 세심하게 계획해놨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질투심을 감추지 못한 채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는 은하 여사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다음에 한 말은 나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너희 셋이 요양원에 가면 공간이 더 넓어질 텐데.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하 씨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제 말은 그 사람 같은 노인 장애인이 여기 있는 게 그리 편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양원에 가두면 집도 넓어지고 고생도 줄어들 것 같고 말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너희 아버지는 내 가족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당신이 알바가 아닙니다. 현석이가 말했다. 엄마, 너무 멀리 가셨어요. 은하 부인은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형수 회원이 불에 연료를 더해줬다. 현석 씨, 괜찮으세요? 집에 장애인 노인이 있는데 언젠가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나는 현석이가 내 편이기를 바라면서 바라봤고 현석은 실망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엄마와 누나가 예슬 씨와 그의 아내, 아이들을 존경할 수 없다면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했다. 은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좋아,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자, 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와 회원은 떠났다. 적어도 그 이후에는 그들이 우리 삶에 덜 간섭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석은 장거리 여행으로 점점 바빠졌고 집에 오는 일도 점점 드물어졌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는 항상 그것을 만회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슬아, 돈만 벌면 더 이상 멀리 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안전하고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현석은 웃으며 내 이마에 키스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경찰입니다. 현석 부인이신가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상대방은 몇 초 동안 조용해지더니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살아남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고 전화기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휠체어를 내 옆으로 밀었습니다. 예슬아,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눈앞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현석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석의 장례식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 치러졌다. 이제 거의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애도, 눈물, 위로의 포옹 등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모션 영화 같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눈은 빨개졌지만 침착하게 내 지지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석의 관이 땅바닥에 내려졌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아빠가 내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타나야 할 사람들, 시어머니 은하 씨와 형수 혜원이었다. 그들은 결코 오지 않았고, 애도도 없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상처받아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싫어하더라도 현석은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자 혜원의 남동생이다. 우리는 어두워졌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는 텅 빈 눈으로 나를 부르는 바에슬. 지금은 강해질 필요 없어. 그래도 슬퍼할 권리가 있어. 나는 그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나는 울지 않으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비는 그저 어린 시절처럼 조용히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줬다. 다음날 아침, 장례식 잔해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슬픔도 안타까움도 없는 얼굴의 은하 씨와 혜원이가 보였다. 은하 씨는 우리 얘기 좀 하러 왔어요. 라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했다. 무슨 일이야? 집을 둘러본 혜원의 차가운 눈빛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야? 은하 부인은 그게 바로 현석이가 힘들게 사온 집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없어졌으니 이 집은 현석 가족 소유다. 짐을 싸서 나가라, 고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마치 현석이가 이 집을 혼자 산 것처럼 말했다. 이곳은 내 집이자 그의 집입니다. 둘 다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은하 여사는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팔짱을 꼈다. 종이가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의 아내이고 우리는 그의 눈먼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도 안 왔고, 아들에게 작별 인사도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재산 문제로 싸우려고 하는 거야?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은하 씨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혜원은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필요하면 법정에 고소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문을 세게 밀자 두 사람이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이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당장 집에서 나가. 그들은 나를 노려보았지만 결국 떠났다. 문이 닫히자 나는 내가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현석이가 내 이름이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슬씨. 저는 은하씨의 변호인입니다. 현석씨의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분할할 게 없다. 법에 따라 이 집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은하씨와 혜원씨는 현석씨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고 싶지 않으시면 저희가 합의하면 됩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무슨 거래요? 집을 팔고 그 돈의 절반을 현석네 가족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웃었다. 이번에는 쓴웃음이 아니라 경멸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의 돈을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편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너 정말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걱정하셨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빠, 저는 이미 현석이를 잃었어요. 우리가 지은 집도 잃을 수는 없어요. 다음 날에는 개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 문서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변호사가 아닌 현석의 변호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슬씨. 강민 변호사입니다. 현석씨가 6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립니다. 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성서? 예, 현석씨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집과 저축 등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 재산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현석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언장과 함께 확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하씨와 혜원씨는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받은 뒤 복사해서 은하씨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가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 반해서 그런 유언장을 썼냐며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건 현석이의 결정이다. 계속 괴롭히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 고 희미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은하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자 안도감이 나를 가득 채웠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남겨준 유일한 것은 집, 평화롭게 숨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분쟁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정상적인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쫓겨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어머니의 변호사로부터 더 이상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석이 남긴 공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다. 지금도 그는 매일 밤 내 옆에 앉아 현석이에 대한 이야기, 우리 둘의 행복하고 슬픈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이상한 메스꺼움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다. 며칠 동안 계속되자 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두 줄을 보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나는 시험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 느낌이 행복인지, 두려움인지, 가슴 아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현석이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여기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내 배에 손을 얹고,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속삭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이 막힌 채, 나 임신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놀라움으로 눈을 가득 채운 채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그는 현석이가 선물을 남겼다며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조금 서글펐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석이가 없으면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더 강해졌어.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가 아니잖아.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나는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진정한 도전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불과 며칠 뒤 불청객이 찾아왔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 은하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직 아주 작지만 벌써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내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임신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팔짱을 끼고 문을 막고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하 여사는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은 제 친손자예요. 제게 알 권리가 있어요. 나는 기쁨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 조카는 현석이가 살아있을 때 챙겨주었느냐? 현석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도 안 왔는데, 이제 이 아이 기억나냐? 은하 씨는 심호흡을 하며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제가 돌볼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시다시피 현석이는 전 재산을 나에게 맡겼고, 나는 결코 당신을 내 아이 근처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 씨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다.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주먹을 꽉 쥐고 확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아이는 결코 당신과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은하 씨는 화가 나서 떠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은하 씨가 나에게 왔을 때부터 나는 항상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 직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법원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후견인을 청원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변호사 예슬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녀에게는 아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이것은 단지 위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겁이 나네요. 나는 은하 씨가 내 아이를 데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저녁 내내 아버지와 함께 앉아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정말 저를 고소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나는 숨이 막혀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런 건 아니야, 딸아. 내가 아기를 보호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나도 너와 싸울 것이다. 나는 수많은 폭풍우를 겪은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14세 소녀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 많은 상실을 겪었고, 나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거예요. 나는 속삭였다. 재판 당일, 나는 아버지가 내 옆에 앉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는 은하 씨와 혜원 씨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변호사는 일어서며 부드럽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은하 씨는 아이의 아버지인 현석 씨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친가에서 양육되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슬 씨는 친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조부모와 친척들이 충분한 가족이 있는 가족처럼 좋은 환경은 아닌 미혼 여성입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제 아이에게 훌륭한 할아버지이십니다. 이어, 그럼 은하 씨가 이 아이를 그렇게 아끼시는데 현석이 살아있을 때는 왜 관심을 안 두셨느냐? 현석이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도 안 오시더니 이제 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판결에 기초한 법정. 은하 씨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양육하는 게 낫지 않으면 은하 씨가 헷갈린다고 한다. 그냥 친가에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의 양육권을 박탈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머니의 청구는 기각된다. 안도감으로 가슴이 가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겼다. 은하 여사는 이를 악물고 분노로 눈을 빛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면서 나에게 돌아서며 거친 목소리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후회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보호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은 나에게 결코 쉬운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은하 씨는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할 권리가 없지만 나를 파괴하려는 의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마다 은밀한 눈빛이 나타났고 내가 일하던 회사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의 그림자도 보였다.
한 번은 슈퍼마켓에 가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내가 예슬이구나 라고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는 싱긋 웃었다. 은하 씨의 친구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뱃속의 아기는 가족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손을 꼭 쥐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할 거야. 남자는 희미하게 웃더니 돌아서서 떠났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은하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지만 나를 따라올 사람을 고용할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사려 깊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 압니다. 영원히 그런 위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신 중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추적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조심하라고 조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하지만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은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슬아, 너한테 불만이 접수됐어. 나는 무슨 불만이냐 며 깜짝 놀랐다. 그는 나에게 누군가 당신을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는 파일을 밀었다. 나는 이건 비방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고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상사는 당신이 정직한 사람인 건 알지만 아직 회사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임시 휴직을 당할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은하 씨의 계임이다. 그녀는 내 아이를 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즉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민원은 가명으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고소한 사람은 처제인 혜원씨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나는 당국에 항의서를 보냈고 회사 경영진에게 사건을 알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나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혜원과 은하 씨에 대한 신뢰도 모두 잃었다. 하지만 내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주일 뒤, 나는 마지막으로 은하 씨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 집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를 만나러 와야 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하 여사는 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냐 며 눈썹을 치켜떴다. 나는 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다정함이 없었다. 은하 씨, 제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만드네요. 저한테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시면 서슴지 않고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은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몸을 굽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는 당신 같은 할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내 삶에 간섭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은하 여사는 손을 꼭 잡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내 아이를 지켜줄 것이고 멀리서 현석이도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은하 씨와 마지막 만남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쉽게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한다면 그녀는 자신에게만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 가족의 위험을 제거했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싱글맘이 되기 위한 여정이 남아있다. 다음 달이 지나면서 내 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매일 나는 내 몸 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느낀다.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조금씩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좀 더 먹어라. 내가 죽 한 그릇을 옆으로 밀자 그가 말했다. 아빠, 배불러요. 라고 웃었지만 아버지는 단지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밥을 먹는다. 싸우지 말고 먹어라. 나는 웃었지만 순종적으로 몇 입 더 먹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지금은 현석을 잃었습니다. 너에게 남은 건 이 아이와 나뿐이다. 어느 날 저녁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득 현석의 일기가 생각났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현석이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던 작은 캐비닛을 열었다. 마지막 서랍에는 오래된 공책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없다면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강해지십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아빠가 그들을 매우 사랑한다고 전하십시오. 내 눈물이 페이지 위에 떨어져서 말이 흐릿해졌다. 현석아, 내가 내 아이를 낳는 거 알지? 내가 속삭였다. 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고 아기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물 사이로 약속해요. 잘 살겠습니다. 라고 웃었다. 제가 출산한 날은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내가 분만실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컸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내 아이를 무사히 이 세상에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나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와 내 품에 안겨주었다. 작지만 아주 건강한 아기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바라보았고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들. 아버지는 내 옆에 서서 눈시울을 붉히며 현석이랑 너무 닮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이어받을 수 있도록 현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야, 내 손자야. 너는 씩씩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 아이를 바라보며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잃은 여자도 아니고, 더 이상 나약하고 강압적인 소녀도 아닙니다. 나는 현석이 엄마이고, 내가 다 해줄게.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 나는 현석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알고 있으며, 그가 가장 원했던 일, 즉 살아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된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미리 했어도 잠 못 이루던 밤, 아기가 주체할 수 없이 울던 시간, 아기를 안고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던 시간들에 여전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칠 때마다 현석이의 작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 아버지도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준다. 잠을 자면서도 손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음에도 우유 섞는 법, 기저귀 가는 법까지 배웠다. 너희 엄마가 널 이렇게 돌보곤 했지. 아빠가 눈을 멀게 한 채 말했다. 나는 여전히 아빠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생활이 점차 안정됩니다. 나는 직장에 복귀했고 현석이를 집 근처 유치원에 보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일이 바빠도 집에 올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현석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하게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리둥절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현석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사진과 함께 아이가 귀엽네요. 그런데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으신가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는 내 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은하 여사가 손자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즉시 어린이집에 전화해 보안을 강화하고 낯선 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나는 협박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이 일을 완전히 끝내려면 뭔가를 해야 해요. 그날 저녁 나는 은하 씨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내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익숙했던 차가움을 되찾았다. 당신이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방금 받은 사진을 열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조카의 상황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계속하면 아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한 혐의로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은하 여사는 눈썹을 치켜떴다. 내가 나한테 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입술을 오므렸다. 아니, 하지만 내가 현석이랑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들 충분한 증거가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 그녀는 침묵했고,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빛났다. 나는 일어서서 몸을 굽힌 채 천천히 말했다. 정말로 손자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 아이를 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났다. 은혜아 씨가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나에게서 무엇이든 빼앗아가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 부인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는 항상 경계했다. 나는 그녀의 속임수에 너무 익숙해졌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메시지도 없고 현석의 집이나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도 없다.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하루하루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와 나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현석은 나이가 들수록 현석을 닮아간다. 아이를 수줍게 바라보는 소년의 눈빛, 미소, 자세. 항상 현석이가 어딘가에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느 날 학교에서 현석을 데리러 가던 중 교문 앞에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하 씨입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전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새로운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처리할 준비는 됐어요. 그냥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내 삶을 파괴하려던 잔인한 남자 대신 이번에는 늙고 지친 여자만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현석이는 내 뒤에 숨어 중얼거렸다.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은하 부인을 바라보았다. 당장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현석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나는 한숨을 쉬고 몸을 굽혀 현석이의 귀에 속삭였다. 할머니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소녀는 머뭇거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은하씨 앞으로 걸어갔다. 5분만요. 고개를 끄덕이는 은하 부인. 현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년의 작은 코트를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매우 흡사합니다. 라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현석은 뭔가 묻고 싶은 듯이 나를 보더니 이내 은하 부인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은하 씨는 깜짝 놀랐다. 아빠. 뭐라고 했어요? 소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여전히 내 어머니라고 하더군요. 나는 목이 메어오는 느낌을 받으며 시선을 돌렸다. 은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네요. 알았어. 하지만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라는 걸 원하지는 않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은하 씨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결정권은 현석 씨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아들 현석이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원하세요? 소녀는 눈을 깜박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그래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여기 계시고 항상 당신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현석은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 씨는 감동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현석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증오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은하 씨가 정말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석이는 나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 소녀는 똑똑하고 강하며 항상 낙관적입니다. 인생이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나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입니다. 나는 패배 후에 일어서는 법과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현석이는 없어도 그의 사랑은 언제나 현석의 눈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속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항상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슬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여성의 확고부동함, 사랑, 불굴의 의지에 대한 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실부터 남편을 잃은 아픔, 그리고 시집 식구들의 이기적인 계략에 맞서야 했던 예슬은 결코 자신을 꺾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씩씩하게 일어서서 아들을 지키고 현석과 함께 지은 집을 지켰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충분히 끈기 있고 용감하다면 극복하지 못할 도전은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서 있는 한 우리는 부서진 것들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은 단순히 같은 혈통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현석은 사라졌지만 그의 사랑은 예슬과 현석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항상 밝고 강인하며 자신의 길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